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3월 2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헨리 추현웅님이 써주셨어요. 아시아나 오늘 감사보고서 적정으로 변경해준 것 보고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역사가 반복된다면 산업은행 자금, 연기금 등 공적 자금 투입해서 좀비화 해놓고 돌아가며 빨아먹는 시나리오가 반복되겠죠. 아시아나를 대한항공과 같은 레벨의 회사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매우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제가 어제 이 추현웅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고 어제 영상 말미에 그 아시아나항공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기사 관련된 기사가 몇 개 더 있어서 말씀을 이제 좀 드려보면, 금융위원장이 이제 아시아나항공 관련돼서 이 한정에서 적정으로 이제 이 감사보고서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좀 염려가 돼서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금융위원장이 이제 아시아나항공 관련된 발언을 한 부분이에요. 근본적으로 회사와 대주주가 보다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성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당연히 이제 해야 될 얘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제를 털어서라도 메꿔 넣어야 되겠죠. 그동안 이제 봉급도 많이 받고 했으니까, 누릴 거 누렸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 위원장은 아시아나항공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감사 의견을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렇게 되면 기존의 차입금 상환 등을 포함해서 당장의 자금 흐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것 같다고 전했다. 본다는 것 같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저는 웃긴데, 일단 말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회사 영업용이나 현금 흐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재무제표 일부 항목의 평가 방법의 문제 때문에 지금 한정 의견을 받았고, 약간 아시아나 편을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아시아나항공에서 재감사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화폐 이런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칼 같은데, 또 이런 아시아나항공엔 굉장히 좀 약간 유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빚이 얼마냐? 어제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빚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그 상당히 많은 정도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야, 이런 빚을 지고도 과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할 정도예요. 보시면 아시아나항공 지금 재무 현황을 보면 부채 총계가 거의 7조 원에 육박합니다. 7조 원에 육박하고 차입금이 3조 1,600억, 1년 이내에 이제 갚아야 되는 차입금은 1조 3,200억 원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갚을 능력이 얘네가 있냐는 거예요. 아시아나항공이. 그리고 자본 총계가 지금 1조입니다. 1조 되고 부채 비율이 지금 625%인데 이것도 현재 이제 회계 기준인 거고, 앞으로 이제 회계 기준이 변경이 됩니다. 국제 회계 기준이 변경이 되는데, 이 변경되는 회계 기준을 적용하면 840%인 거예요. 부채 비율이. 여기에 이제 더해서 뭐냐면 일단 회사채 신용 등급이 한 단계 더 떨어지면 이제 막대한 규모의 채무를 조기 상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보시면 여기서요,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이 빚 부채 중에 달러 빚이 1조 4천억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달러 자산도 있어요. 근데 2,500억이니까 이걸 빼면 한 1조 1,500억 정도가 달러 빚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엔화 빚도 상당합니다. 1,700억 정도 빼면 그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항상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 97년도 IMF 때와 2008년도 서프라임 때를 생각해보면 항상 원달러 환율이 올라갑니다. 달러가 1달러가 1,500원에서 2,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만약에 위기 상황이 와서 달러 가치가 급등을 한다라고 하면 10% 지금 달러가 원화 대비해서 10% 올라갈 때마다 아시아나항공은 2,000억씩 손해를 봅니다. 2,000억씩 손해를 봐요. 세전 순이익이 2,500원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1달러가 한 2,0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아시아나항공 이 순이익이 얼마가 이제 감소가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실제 위기가 도래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용 등급도 강등되고, 그래서 채무도 빨리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오고, 거기에 달러까지, 외국인들은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회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 상황이 오면 안전자산인 달러라든가 엔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매도하고 부동산 매도해서 당연히 달러를 바꾼 이후에 탈출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이런 저는 피해는 가중돼서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는 금융위원장이 이제 이와 같은 발언이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야, 금융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실제로
그 아시아나 항공이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주변에 아시아나 항공에 투자하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알려주셔서 혹시 투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빠져나올 수 있게끔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김동주님이 써주셨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디플레이션 관련 찾아보던 중 이렇게 링크를 걸어주셨고요. 예전 칼럼 중에 하이퍼 디플레이션 관련 내용이 있어 읽어보며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군요. 시장의 질서는 힘 있는 사람들이 이끌어가고 그 사람들이 가치 이전을 비트코인으로 시킨다고 하면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가치가 부여되며 발행량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비트코인은 디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시나리오로 간다면 어느 순간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섬뜩했습니다. 확실한 건 힘 있는 사람의 편에 서는 게 가장 편한 길이죠. 하지만 눈 뜨고 코 베이는 이런 상황을 비겁하게 지켜만 봐야 하는지에 대한 내적 갈등, 대다수의 사람이 고통받는 세상이 옳은가라는 쓸데없는 생각을 해보네요.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은 망상이었으면 합니다. 여러가지 변수도 많고 인플레이션이 가능한 코인들, EOS나 이더 등이 있고 코인으로 이전 안 될 수도 있으니 최악의 상황은 아니겠죠?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잠시만요. 보시면 일단 먼저 지금 이렇게 써주신 부분, 내가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해서 만약에 실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나만 만약에 살아남는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과연 잘하는 길인가? 저는 이게 잘하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비겁한 거냐? 전혀 비겁하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누구나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좀만 관심만 갖고 있다라고 하면 누구나 이 시장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부분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 그리고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내가 돈이 없어서 위기 상황에 진짜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국가가 굶어 죽는 국민들 세금으로 조금씩이라도 이제 도와준다라고 하면 이런 게 낫겠냐? 아니면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돼서 오히려 국가에 세금도 많이 내고 거기에 또 이제 더불어서 헐값이 된 우리나라 국가 주식들, 뭐 외국인들 분명히 이제 중국 놈들, 일본 놈들, 돈 있는 놈들 싹 쓸어 갈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어떤 자산들을 내가 내 돈으로 이제 지킬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게 애국이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라고 하면 헐값된 중국 주식들,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주식들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저는 산다라고 했을 때 그게 우리 국가의 부를 증가시키는 것이고 그게 또 애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도 만약 돈 많이 버시면 주변에 친척들 그리고 이제 형제들 분명히 이제 어려운 분들이 생길 거예요. 지금은 이제 중산층이라고 하더라도 경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분명히 이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비웃는 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 그런 분들을 저는 딱 눈 싹, 야, 너 예전에 나 비웃었으니까 내가 너 안 도와준다, 이게 아니라 진짜 좀 넓은 아량으로 도와줄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게 실제로 우리가 기여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해 주셨던, 질문은 아니고 이제 내용 주셨던 하이퍼 디플레이션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글은 따로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글이 좀 길어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내용은 재밌습니다. 재밌고 읽어볼 만하기 때문에 작년 이제 7월달에 쓴 글인데, 비트코인 폭등은 하이퍼 디플레이션 유발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쭉 글이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와 관련돼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기 지금 잘 써주셨어요. 김동준님이 이제 써주셨던 것처럼, 김동준님 써주셨던 것처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숫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2100만 개로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미 이제 30% 정도 되는 물량이 소실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법정화폐가 영원으로 가고 이 비트코인으로 돈이 몰린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폭등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제 다행인 건 뭐냐면, 이렇게 되면 당연히 비트코인 숫자가 한정적이고 매일 하루하루 잘 지날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매일 올라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 들고 있는 사람들이 쓰기 싫겠죠. 이걸 안 쓰려고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일정 부분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쓰겠지만요. 최대한 안 쓰려고 할 텐데, 이런 부분에서 이 암호화폐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다 감안해 놨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이퍼 디플레이션 갈 수 있는 상황도 고려를 해서 인플레이션 기능이 들어가 있는 코인들을 만들었고, 실제로 EOS라든가 이더리움 같은 게 이제 인플레이션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코인이 비트코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 리플, 스텔라 루멘, 이렇게 또 달러 가치를 대신할 수 있는 리플이나 스텔라 루멘도 있고요. 거기에 또 더해서 아까 이제 이오스, 이더리움도 있고요. 또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된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또 뭐 BSV 이런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제 수량만 본다라고 하면 2100만 개면 사실 진짜 부족한 개수죠. 왜냐면 전 세계 인구, 그리고 전 세계 인구가 쓰는 돈, 거기에 이제 이 세계에 있는 자산들을 디지털화 한다라고 하면 이 개수는 너무 턱없이 이제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코인들이 나와서 그 부분을 대체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는 디플레이션은 오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김달사냥님이 써주셨는데요. 읽어볼게요. 이주열 총재가 화폐 단위 변경 논의할 때가 됐다는 뉴스를 접했는데요. 예를 들어 1000원이 1원이 된다는 내용이었는데 아직 이해가 안 돼서 내용 해석을 부탁드리며, 만약 금 가치는 그대로인데 원화 가치가 더욱 하락하는 모양새 같더군요. 현물 금은을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저는 이제 앞으로 위기 상황 올 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투자를 어떤 걸 해야 될지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수익률이 가장 좋은 부분이 암호화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그리고 뭐 엔화, 달러, 그 다음에 은화, 금. 그러니까 은과 금은 묶어서 본다라고 하면 은화가 이제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이 화폐 단위 변경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한번 그 기사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화폐 단위 변경 바뀔까라는 기사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를 했어요. 화폐 단위 바뀔까? 읽어보겠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화폐 액면가를 변경하는 리디노미네이션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했고, 이 얘기는 예전에도 이제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나 이 리디노미네이션 논의할 때가 되긴 했지만 장점 못지않게 단점도 따르기 때문에 논의를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 얘기를 했고, 장점은 뭐냐면 달러 대비 높은 화폐 단위를 낮추는 리디노미네이션이 진행이 되면 원화의 대외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물가 상승과 화폐 교환 등 사회적 비용이 문제점으로 거론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달러 대비 높은 화폐 단위예요. 우리가 1달러가 1000원이 11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1달러를 1원 정도로 바꾼다라고 하면 달러와 원화의 가치가 이제 비등하게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대외 가치가 상승한다 이 얘기고요. 단점은 뭐냐면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700원, 1800원 하는 이런 물건들의 값을 그 1000원을 1원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1.7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1.7원이 아니라 분명히 이제 2원으로 표기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고, 예전에는 1000원이었으니까 뭐 10,000원이었으면 비싸다라고 느꼈는데 체감이 이게 이제 10원으로 되니까 사람들이 느끼기에 10원은 싼데?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옛날 단위로 하면 10,000원인 건데, 그래서 또 자연스럽게 이제 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이런 얘기가 논의가 이제 진행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저는 좀 타이밍이 좀 웃기다라는 거예요. 타이밍이 왜 하필 지금 경제 위기가 오고 지금 또 어디죠? 베네수엘라라든가 아르헨티나, 또 이란이라든가 터키 이런 나라들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지금 겪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들어가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눈에 보이는데 굳이 이제 리디노미네이션을 이 타이밍에 지금 하려고 또 얘기가 나왔느냐, 이 부분을 이제 보고 있고, 또 여기서 이제 예전 기사 보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터키가 이런 화폐 개혁을 했는데 터키는 화폐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터키가 이제 잠시 뒤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터키가 화폐 개혁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라고 보면 저는 이게 과연 잘 된 것인가 라고 한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가 화폐 개혁을 작년에 했습니다. 화폐 단위 뒤에 이제 공 5개를 지우는 화폐 개혁을 했는데, 한번 이 기사도 이제 읽어볼게요. 이제 볼리바르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화폐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 통화를 이제 도입을 했고, 기존 화폐에서 뒷자리 0, 5개를 떼어내는 이번 조치는 베네수엘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화폐 개혁이다. 새 통화는 또 베네수엘라가 자국산 석유에 기반을 두고 만든 가상화폐 페트로와 연동된다. 1페트로는 3,600 최고 볼리바르 책정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제가 그 인터뷰한 그 베네수엘라 국민들 인터뷰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화폐 개혁을 하면 뭐하냐, 야, 화폐 개혁을 했는데 어차피 화폐 개혁하고 나서 그 화폐도 가치도 그 다음날부터 또 떨어질 거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잘 알고 있고, 실제로 2018년도 화폐 개혁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볼리바르의 가치는 진짜 말할 것도 없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물가 상승도 또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만약에 저는 이렇게
원화를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화폐 개혁을 했을 때 저는 이게 진짜 MMT로 가기 위한, 일단은 1,000원이 1원이 돼보면 좀 싸 보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돈을 또 이제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요. 물가 상승이 일어나면서 또 돈을 찍어내고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MMT, 진짜 우리나라도 이러다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필이면 왜 이 타이밍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지금 김달타냥님까지 했고요. 예, 김달타냥님이 써주신 내용에 돈스탑님이 얘기를 써주셨는데 이 부분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원화의 계량 단위를 재조정하는 것은 단순히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고 본질적 가치 변화와는 무관합니다. 예, 이것도 일정 부분 맞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좋은 내용을 써주셔서 읽어봤고요. 다음으로 차오름님이 이제 써주셨어요. 자다가 생각났는데 인플레이션이 수출된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의 외환 보유 가치가 절하돼서 그런 건가요? 베네수엘라는 너무 극단적이라 터키나 기타 남미 국가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베네수엘라도 지금이야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못 사는 나라처럼 보이는데 한때는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GDP도 그렇게 낮지 않았어요. GDP도 한때는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한 18위 정도까지 올라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지금은 한참 뒤로 밀렸지만요. 보면 이제 터키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인플레이션이 수출된다, 이 개념이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지금 돈스타님이 링크를 걸어주셨던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오름님이 이 영상을 다 시청을 했는데 화폐에 대해 책으로 읽거나 들었던 내용들이 영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느낌이었고 소름이 돋았다. 제 친한 후배나 친구에게 영상을 공유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영상을 보시면 미국이 기축통화를 쓰는 달러를 어떻게 그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또 그 인플레이션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가 라는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일단 달러는 기축통화다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 돈을 쓰더라도 그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서프라임 이후에 돈을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거의 4배 넘는 돈을 풀어냈습니다. 달러를 풀어냈어요. 그럼 달러 가치가 당연히 떨어졌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나와야 되는데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 1.5%예요. 1.5% 이제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저는 미국의 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된 거냐, 이 인플레이션이 수출이 된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 달러 가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이 수출이 됐고, 우리가 달러를 쓰고 있는 한 그 달러의 가치를 인정을 해주고 쓰고 있는 한 미국이 풀어낸 달러만큼 우리도 그만큼 가치를 어떻게 보면 달러의 인플레이션을 우리도 같이 떠안는 거다. n분의 1로 같이 떠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터키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잠시만요. 일단 터키 통화 공급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0년도 이후에 거의 이제 4배 가까이 돈을 찍어냈습니다. 예, 돈을 그동안 이제 풀렸던 돈의 양보다 4배에 달하는 돈을 이제 풀어냈어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겠죠.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겁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면 보시면 터키 리라와의 이제 가치를 보면요. 예, 차트가 안 넘어가는데 터키 리라와 같은 경우는 한때는 1달러와 1리라가 이제 같았던 적도 있습니다. 2008년도에 그랬던 이제 리라가 화폐 가치가 떨어졌죠. 돈을 찍어내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돈을 저렇게 이제 4배 이상 찍어내다 보니까 화폐 가치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차트가 안 나오는데, 예. 일단 1달러가 1리라화해서 제가 이제 말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달러가 7리라까지 떨어졌고요. 최근에는 조금 이제 리라 가치가 올라가면서 약간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5리라 5.37리라까지 지금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보시면 차트를 주봉으로 바꿔볼게요. 로그를 적용해서 보시면 2008년도에 1달러가 거의 이제 1리라에 육박했던 그런 화폐 단위였는데 1달러가 7리라까지 올라왔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아서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졌고요. 거기에 더해서 터키, 이란, 아르헨티나, 뭐 베네수엘라 이런 친중 반미 국가들은 이렇게 환율 공격을 받으면서 환율 부분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에 더해서 그럼 주식시장은 어떠냐? 주식시장은 아이러니하게도 좋습니다. 예, 주식시장은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 실제 그러면 주식시장은 좋다라고 하면 경제 상황이 좋은 거냐? 경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웃긴 건데, 보시면 주봉을 보면요, 보시면 주봉입니다. 터키 주식시장이 죄송합니다. IMF가 아니라 서프라임 2008년도 서프라임 이후에 이제 22,000 지수가 22,000에서 12만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이제 6배 가량 올라갔다가 현재 내려와서 한 4, 5배 위치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게 이제 빠질 것 같진 않고요. 제가 봤을 땐 돈을 풀어냈기 때문에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간다라고 하면 터키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오히려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급등할 수 있다. 그리고 2013년부터 15년도, 16년도 여기에서 이렇게 중심 가격인 77,000을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수렴을 한 이후에 다시 또 이제 급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돈을 더 찍어낸다라고 하면 베네수엘라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겠죠. 그럼 터키 지금 물가는 어떠냐?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이제 겪고 있죠. 보시면 2018년도부터 물가가 이렇게, 물론 이제 물가가 그 전에도 이제 5에서 한 10 정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부터 이제 물가가 급등해서 25%까지 올라왔다가 현재는 이제 20%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터키 경제는 좋냐? 좋지 않다는 거죠. 터키 경제는. 네, 터키 경제는 지금 주식시장을 본다거나 하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터키 경제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의 시작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3월 12일자 기사고요. 터키 경제 2분기째 역성장, 글로벌 금융위기 후 첫 리세션이란 내용의 기사입니다. 신흥시장을 주도하는 유력 중진국인 터키가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그래서 터키의 2018년도 4분기 국내 총생산 GDP는 개선 요인을 조정할 때 작년 3분기보다 2.4%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3분기 GDP도 같은 방식으로 따질 때 전분기보다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터키는 통상 2분기 연속으로 GDP가 감소하는 경우를 칭하는 경기 후퇴, 리세션에 진입하는 것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터키가 경기 후퇴를 겪은 것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터키는 이미 지금 금융위기 상태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고, 저는 이게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금융위기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주식시장 차트는 저렇게 좋다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불황이 닥친 원인으로는 금융시장 불안, 유럽의 경제 성장 둔화, 미국과의 통상 갈등이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미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거고, 터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작년에 4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위기에 이제 직면했고, 터키 리라와 가치가 추락해서 외화 표시 채권의 상환 부담이 커진 겁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아시아나항공이 만약에 터키처럼, 터키 리라처럼 움직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파산하는 겁니다. 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10%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마다 2천억씩 빚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터키도 이제 그런 기업들이 충분히 있었고요. 당연히 이제 그런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작년 말 현재 터키의 민간 기업들이 안고 있는 외화 부채는 282조 3,250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건 터키 GDP의 3분의 1 수준에 달합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작년에 터키 철강에 50% 관세를 이제 부과해서 금융시장 혼란에 기름을 끼얹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제 설상가상으로 터키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시장인 유로존은 경기가 급격히 둔화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이미 경기 후퇴기에 진입했고, 독일도 그에 가까운 경제 성장률을 노출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터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유로존으로 번질 것이고, 유로존으로 번진다라고 하면 저는 이게 또 중국으로,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한국은행 은행장 얘기해서 뭐 리디노미네이션 얘기를 하면서 터키가 화폐 개혁을 제대로 해서 어떻게 보면 안착시켰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터키 상황을 한번 보시면 어떤 것 같아요?
터키가 과연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 리디노미네이션을 하고 나서, 화폐 개혁을 하고 나서 터키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3월 2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의견, 또 궁금하신 거, 또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제가 늦게라도 뭐 찍을 수 있으면 찍겠지만, 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만약에 못 찍게 된다고 하더라도 양해 말씀드리고, 미리.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 그리고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